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임상심리학 기본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 내 것으로 만든다. 선택과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량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거 여러분 지금부터 찝어드리겠습니다. 임상심리학의 개요. 임상심리학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에서 다 여러분 볼 거 없습니다. 나오면 6가지만 나와요. 그래서 6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진단 및 평가한다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치료, 심리 재활, 교육 및 훈련, 자문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또 행정 및 지도, 또 연구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 6개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임상심리학자는 과학자로서의 역할도 있고요. 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예술가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쓰시오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데이터는 데이터, 즉 이 과학자로서의 역할은요, 과학입니다. 과학, 검증, 실험 이런 전문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과학자로서의 역할이고요. 예술가로서의 역할은 이런 과학적인 임상 자료만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찰하고 해석하고 유연적 사고, 융통적인 사고, 전반적인 통찰력 이런 걸 예술가적 자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술가적 자질은 통찰력, 과학자로서의 자질은 검증력, 뭐 이렇게 2가지를 여러분들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임상심사 역할 쭉 나오고요. 뭐 전문성, 임상심리사의 전문성은 무엇이냐? 전문성에 대해 쓰시오라고 나오거든요.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발전시켜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또 자기 개발하는 거 이걸 전문성이라고 한다. 즉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노력도 안 하고 또 번아웃, 지쳐 있고 이런 건 전문성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나머지 쭉 가고 뭐 착취관계 이런 건 하면 안 되겠죠. 뻔한 거니까요. 다중관계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이 글짓기 하면 됩니다. 다중관계, 이중관계죠. 그래서 이중관계는 간단하게 하면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만 있어야 되는데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더 벗어나서 서로 뭐 연인 관계가 있다든지 또 서로 애착 관계가 있다든지 이렇게 또 서로 뭐 사적인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중관계다. 이거는 상담에 위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제 관계이면서 동시에 사적 친밀한 관계, 사제 관계이면서 동시에 치료자, 내담자, 환자의 관계, 뭐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제관계, 이런 고용관계, 상호관계 다 이중관계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담의 윤리에 위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밀 유지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비밀 유지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비밀 유지의 예외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외는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폭행, 폭력에 있을 때는 비밀 유지를 지킬 필요가 없다. 또 전염병, 이런 전염병과 관계된 것은 비밀 유지를 지킬 필요가 없다. 또 법적, 위법적 행위를 할 경우에는 뭐 중대한 위법적 행위 같은 것도 비밀 유지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 정도 3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쭉쭉 넘어가고요. 심리학자의 윤리 원칙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능성, 성실해야 된다. 성실성, 전문적이고 과학적이고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책임성, 인간 권리와 존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 타인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임상심리학자의 윤리 원칙 5가지를 쓰시오. 6가지를 쓰시오. 6가지 쓰면 사회적 책임까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넘기고요. 여기도 볼 거 없습니다. 넘기고요. 여기도 볼 거 없습니다. 넘기고요.
행동치료 이거는 뭐 우리 볼페의 상호 억제 원리 간단하죠. 상호 억제 원리는 뭐예요? 불안, 행동주의에서 불안 감소 기법이에요. 불안 감소 기법. 불안 감소 기법에 해당하는데 불안과 평안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 나눠져야 된다. 이게 상호 억제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여기서 평안은 우리가 상담 용어로 이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이완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 서로 나눠져야 된다. 이게 상호 억제 원리입니다. 상호 제지 원리다. 불안 감소에서 나오는 거고요.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크게 볼 거 없고요. 불안 감소 기법이죠. 그래서 불안 감소 기법은 우리가 심리학 개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심리 상담에서도 다음 과목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했습니다. 불안 감소 기법에서 체계적 둔감법.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 첫째 근육 이완을 통해서 두 번째 불안이게 목록을 작성하고 세 번째 체계적으로 둔감화시킨다. 이거 많이 했죠. 그래서 불안 감소 기법 체계적 둔감법이다. 금지 조건 형성 내적 금지. 그래서 내담자에게 충분히 불안할 만한 단서를 어떠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제시해서 불안 반응을 보이는 내담자 전체적으로 불안을 느끼지 않게 뭐 단련시키는 거죠. 단련. 뭐 면역시키는 거죠. 내적 금지. 이거 외우기 힘든데요. 그럼 외우지 마세요. 그럼 뭐 외워야 돼요? 홍수법. 그렇죠. 홍수법. 불안이나 두려움을 발생하는 자극들을 개혁된 현실이나 상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해서 혐오스러운 느낌이나 불안 자극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갖추도록 한다. 뭐 내용이 다 그 말이 그만하지만 불안을 느끼는 것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불안을 감수하는 기법, 홍수법. 혐오 치료. 그래서 혐오적인 자극을 통해서 부적 행동을 제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불안 감소 기법이다. 세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불안 감소 기법은 첫째 체계적 둔감법, 두 번째 홍수법. 외우기 쉬운 건 주장훈련.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주장훈련. 불안을 역제지 거꾸로 불안이 나올 때마다 역제지. 내 인생은 나의 것. 좋은 것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불안을 역제지해서 불안을 감추는 기법, 주장훈련 이 세 가지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촉진 기법, 학습을 통해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강화, 좋은 사람을 따라하는 것, 강화를 주는 거죠. 정적 강화나 부적 강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강화시킨다. 변별학습, 둘 이상의 자극을 서로 구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해서 학습하는 거 변별학습. 사회적 모델링, 대리학습, 그래서 좋은 사람 따라하는 거. 세 가지만 체크하면 강대리 변벌, 그래서 강화, 대리학습, 변별학습.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임상심리의 의의 볼 거 없고요. 목적도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여기도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참고사항이고요. 여기도 볼 거 없습니다. 쭉쭉 넘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험에 안 나온 걸 가려내는 게 가장 좋은 강의입니다. 심리평가 보고서의 구성 형식. 이건 외워야 되죠. 심리평가 보고서에 뭐가 들어가냐 이겁니다. 심리평가 보고서의 구성 형식 뭐 6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제목 및 내담자에 관한 정보. 이건 알 거 없습니다. 또 의뢰인의 이유, 원천, 평가 도구 및 절차, 행동 관찰,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 생활서적 정보와 평가 결과에 대한 통합,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들어가야 된다. 제목만 체크 포인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만 외우시면 되고요. 요약 및 권고 이렇게 어떻게 요약하고 공고사항은 무엇인지 이렇게 제목만 보고요. 여러분들이 6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 이걸 외우기 위한 참고사항이에요. 이런 거 외우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보든지 안 보고 싶으면 그냥 안 보셔도 되고요. 임상 장면의 초기 면담에서 접수 면접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접수 면접은 상담 신청과 정식 상담의 다리 역할, 정식 상담하기 전에 예비 단계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치과 가면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만나기 전에 미리 상담 실장님 만나죠. 그래서 어떻게 오셨나요? 이가 어디가 아프죠? 몇 번째가 아프죠? 치료는 얼마큼 됐죠? 이렇게 사전에 물어보는 걸 접수 면접이라고 한다. 자, 임상 장면에서
초기 면담 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한 행동 관찰 이거죠. 행동 관찰 6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내담자의 말과 표현을 봐야 된다. 신체 동작을 봐야 된다. 안 써도 됩니다. 또 면담 태도, 용모 및 외모, 정서적 반응, 이해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행동 초기 면접에서 행동 관찰할 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 장면의 초기 면담 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한 행동 관찰에 필요한 것 6가지를 쓰시오. 1. 말과 표현, 2. 신체 동작, 3. 면담 태도 이렇게 해서 6개 쓰면 6점 맞았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런 거 안 써도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면담 태도 경직되거나 웅크린 자세, 경직되거나 웅크린 자세, 경직되거나 웅크린 자세, 다리를 꼬고 비스듬히 다리 이런 거 외우는 사람이다. 완전 헛발질 개트레입니다. 그냥 면담 태도 쓰면 되는데 왜 이런 걸 외워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외우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상적 면접의 내용이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임상적 면접의 내용,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6가지를 쓰시오. 환자에 대한 신상 정보, 영어 외우는 사람 게트레이입니다. 주 호소문이 뭔가, 현재 병의 병력은 무엇인가, 과거의 병력은 또 어떻게 되며, 병전 성격, 병이 있기 전에 병전은 병이 있기 전에 성격입니다. 또 개인력, 개인의 역사, 가족력, 정신상태 검사 이렇게 해서 6가지만 여기서 골라 잡아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라 잡아서 외우기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이 골라 잡아 외우기도 만만치 않은 이 시험을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외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외워도 그렇게 제가 아무리 쉽다고 하지만 만만치가 않은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외우는 사람 진짜 안타깝고 거의 정신병 수준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도 힘든데 왜 안 나오는 걸 외워요? 그래서 꼭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면접의 목적 나왔고요. 그게 문제 없습니다. 접수 면접의 내용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접수 면접에 필요한 내용 6가지를 쓰시오. 접수 면접을 위한 기본 정보, 내담자의 호소 문제, 내담자의 최근 기능 상태, 스트레스의 원인, 개인세 및 가족관계, 외모 및 행동 이렇게 제목만 쓰면 됩니다. 이런 거 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접수 내용 6가지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또 면접자의 적용까지 7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6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7가지 나오면 어떻게 해요? 6가지만 나옵니다. 정신상태 검사 쭉쭉 나오고요. 이것도 넘어갑니다. 얘도 쭉쭉 넘어갑니다. 가족치료 오케이. 가족치료는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가족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 2가지를 쓰죠. 이렇게 인문학적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상식이지. 물론 글짓기 할 때 도움 되겠죠. 가족 치료할 때 이유 2가지. 이건 인문학이죠. 첫째, 가족에 문제가 있을 때. 2번째, 개인 상담이 안 될 때, 가족이 상담에 필요할 때. 이 2가지가 답입니다. 6점.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서는 그냥 쭉쭉 기본서는 훑어보기예요. 기본서 훑어보기. 그냥 한번 훑어보면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기본서 오래 끌면 안 됩니다. 기본서 강의는 하루 1일 강의를 끝내야 돼요. 이틀도 가면 안 됩니다. 하루 강의 끝. 좋아요. 이틀까지는 그냥 괜찮겠죠. 그래서 이틀 이상 보면 안 돼요. 기출 강의는. 이틀 이상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오나 훑어보기도. 어차피 기출 파이널에서 다 나옵니다. 합격 선물에서 제가 다 제공해 드립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 가족을 하나의 치료 체계를 봤다. 구조적 가족 치료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볼 거 없습니다. 여기도 볼 거 없고요. 여기서 볼 거 없습니다. 다 했네요. 너무 쉽지 않나요? 공부 쉽습니다. 간결히 미학입니다. 간결히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강의했던 20분 정도 강의했는데 여기서 이건희 시험에 나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만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에 선택과 집중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합격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 마지막 심리 상담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